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 중앙공무원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방정부는 지금 월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생겨나고 있어요. 흑룡강성의 nen지항이라는 눈강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올해 4월 초에 이제 더 이상 공공시내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소방서라든지 이 지방이 운영하는 학교들 이런 데도 지금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못 받고 있는데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급여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우리 기관이 내준다. 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해라. 근데 이게 다 부채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지금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죠. 그래서 또 한번 모셨습니다. 중국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실제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처음 한번 모시는데 네. 또 요즘에 또 그 중국 얘기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워낙 또 위기다 또 아니다 뭐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도 논란도 있어가지고 제일 또 전문이시니까 제가 한번 또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그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늘 우리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반 정도 거의 뭐 3년이 벌써 가까워지는데 이 헝다라는 중국 3위의 소위 이 부동산 업체가 도산 위기에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 이렇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뭐 또 한 1년 지나고 비구이엔이라는 또 부동산 회사. 왜냐하면 이 부동산 분야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 붕괴론, 위기론 이런 게 막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의 어려움을 다 겪었고 리오프닝을 작년에 선언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올 상반기 1, 4분기에 5.3% 어쨌든 성장을 했습니다. 그 뭐 성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대표적인 지수인 PMI 지수라고 있잖아요. 앞으로 구매자들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뭐 먼저 자재도 사놓고 하는 이 PMI 지수가 생각만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항상 적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1, 4분기가 지나고 나면서 수출 시장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시다시피 뭐 과잉 생산에 의한 밀어내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미국에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우리도 알리 테무 이런 거에 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수출의 호조인데 그동안 수출이 약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제 상품, 제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 지수는 상당히 회복되는 면이 보였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여전히 소비의 증가세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 투자 원래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게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무역이잖아요. 근데 성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민간 투자나 이런 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투자는 그거를 커버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수출은 좀 이제 살아났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 뭐 3.4%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 중국이 수출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성장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5% 이런 게 뭐 숫자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머징 하고 있는 마켓이라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고 다만 소비보다는 이제 산업, 제조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다시 돌아온 형태 이런 걸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위기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과거에 워낙 성장이 또 빠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많은 나라에 뭐 인구도 많고 내수도 크고 하니까 뭐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게 뭐랄까 아주 되게 좋은 장밋빛 전망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반대급부도 컸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또 수치는 좀 나오고 있다. 네,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하면 아주 안 좋죠. 많은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전환도 있고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강활한 땅을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거기에 그 사용권을 판 돈으로 소위 지방 재정도 쓰고
산업도 이 일종의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을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건설을 해놓은 집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지방정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 네. 개발상이 와서 내가 저걸 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이런 게 생긴다라고 지방정부에다 설명을 했을 거고 지방정부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팔리면 그게 그대로 지방정부의 부채, 네. 악성부채로 남는 거고 이거를 결국 못 갚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쌓이면 중국의 지방정부의 보증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 준 은행은 전부 국유은행이에요. 그럼 그게 국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이 성장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형태로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만나고 미중 전략 경쟁 강화되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생기면서 탈출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전 세계가 불경기가 빠진 가운데 중국은 짊어지고 있는 악성 부동산, 부채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뭘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어쨌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그죠. 거예요? 경기 발전 모델 자체가 지나치게 부동산 정책에 의존을 했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 땅이 넓고 경제가 좋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발출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하고 그러면 내 급여가 얼마가 올라갈 거고 환경이 어떤 데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의 전망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위험 대비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어놓은 그런 집들이 안 팔리죠. 우리는 집을 내장까지 다 해서 뭐 빌트인 해갖고 하지만 중국은 껍데기만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내장재, 가구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 산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 죽으면 가구 산업도 죽고요. 그 안에 수많은 내장재 산업이 다 다운이 되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업 요인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실업자라는 거는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에 소위 코로나 시절부터 빠져들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법안만 해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여 개가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는 거는 또 네. 지방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근본적인 거는 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의 이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하려면 약 550조에서 700조를 일시에 쏟아붓고 새롭게 세팅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550조 700조를 탁 집어넣어서 1차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소규모 조정을 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관찰자들이나 중국 내부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하다. 세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졌으면 확 불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반에 1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살아나니까. 기미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번 거를 원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구조 조정의 기회로 좀 삼아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사실은 뭐 지방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빈집이 몇 천만 채다. 뭐 1억 채가 넘는다. 아니다. 8천만 채다. 중국 정부가 진짜 몇 채인가 보니까 800만 채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걸 사서 임대주택처럼 하겠다. 뭐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은 얼마까지 해준다. 이런 상한선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네.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저걸 과연 믿을 수 있나? 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내가 여기다가 소위 우리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반등이 안 되면 왜냐하면 중국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모든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은 사는 거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몇 년 우리랑도 정도 비슷하네요. 그런 거죠. 네. 우리 부동산법을 많이 배워갔어요. 사실은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한 국가가 경제 발전 단계에서 다 나오는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뭐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가 원활하게 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이 걸렸는데 중국은 그동안 워낙 없는 바닥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관성에 의해서 왔었던데 어느 정도 왔을 때 그거를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혹시 실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도 할 말이 있어요. 중국 정부도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약 800조 원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게 거품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다. 그럼 돈을 잘못 집어넣으면 또 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확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3억 2천만 불이 넘고요. 뭐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중국이 확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자체적인 어떤 조정,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뭐 그런 흐름 쪽으로 방향을 가면서 중국 정부도 관망하면서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야 중국이 공산당이 하는 건데 확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많은 것 같다. 그 실제로 그렇죠. 그 이유가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중국 정부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이 시간을 자꾸 놓치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좀 일찍 하면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압박을 해서 가게 되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속히 시장에 맞는 조치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중국 내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도움이 유리하죠. 되는 거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야구나 이런 것들도 연패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빨리 그렇죠. 끊어줘야 예. 되는데 네, 네. 패배를 계속 이어가면 이제 패배 심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네, 네. 승리의 그 욕구도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 중국 출산율이 뭐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예, 있다고. 엄청 떨어지고 인구 통제를 잘한 국가인데 통제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갖고 이제 노동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럼 인도한테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근데 이제 뭐 인구 대국을 뺏긴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인구의 성분이 중요한데 네. 중국은 고령화 되면서 인구 1위를 뺏겼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40세가 넘습니다. 평균 연령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30대 초반이고요. 네. 인도도 40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제조업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젊은 사람들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약간 뒤로 좀 밀리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료가 발달하면서 사망자가 어쨌든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 뿐만 아니고 그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하는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GDP의 뭐 20% 정도는 양로 자금으로 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산 동력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양로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쓰이니까 그런 게 결국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겁니다. 예전에 그 산화 제한 정책을 좀 멈춰도 되는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예. 급감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도 뭐 한 명만 잘라차 하다 보니까 네. 중국도 그 약간 남아 선호 사상이 확실히 왜 있었죠. 남아 선호도 당연히 있고 한자녀 갖기를 1979년부터 했는데 사실 그거 하고 나서 2010년 정도 때부터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구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인구학자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 이제 조금 풀어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애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사회보장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그게 또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결국은 각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위라서 할 말은 없지만 네. 중국도 한 명 뭐 1.07명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준다라는 게 꼭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회가 향후에 유효한 노동력이 점차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 분수에 있는 소위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내가 환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태어난 소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공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들한테 사회적 부담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 인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졸로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계산을 싹 해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집 사고 이러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되게 똑같네요 지금. 사포 세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이런 대도시에서 공부 잘해서 유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거를 써먹지 못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하이테크 기업 이런 데를 가야 급여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안정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 중앙공무원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방정부는 지금 월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생겨나고 있어요. 흑룡강성의 넌지앙이라는 눈강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올해 4월 초에 이제 더 이상 공공시내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소방서라든지 이 지방에 지방이 운영하는 학교, 성립 학교들 이를 시립 이런 데도 지금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급여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우리 기관이 내준다. 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해라. 근데 이게 다 부채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지금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빨리 이 진짜 이 현상에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땜질로 어떻게든 메꾸고는 있지만 쉽진 않다. 네. 그 이제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국제 경기가 확 살아나면 네. 중국이 자랑하는 제조업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서방 세계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밀어내기, 덤핑, 그다음에 과잉 생산, 뭐 제대로 환경 보호도 안 하고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생산한 물건을 그런 거를 다 한 국가들의 물건과 경쟁을 시키는 거는 잘못된 경쟁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관세를 그래서 너희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뭔가 해결이 좀 안 되는 상황이 결국에 뭐 내부적으로라도 해결하려면 뭐 내수 부양이라도 뭐 그렇죠. 하든지 해야 될 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은 좀 보이는 네, 건가요? 지금 아주 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7월에 20기 3중전에요. 20기 중국 공산당이 대표대회를 였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 보면 중국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세금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네. 누가 가져가는지. 이거가 옛날에 그 조롱지 총리가 있을 때 분세제라는 걸 했었어요. 세금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세금을 중앙 정부가 뭘 가지고 지방 정부가 뭘 가지고 나누는 걸 이제 분세제를 했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제 소비세는 전부 다 중앙 정부가 가져가요. 부가세 같은 건가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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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라고 할 수 있는 증치세라는 게 있어요. 네. 증치세, 부가가치세. 이건 또 5대 5로 나누고. 어.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세, 법인세도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럼 이제 이 개인 소비세는 40대 60으로 지방 정부가 40.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중국의 많은 도시, 성급 도시, 31개 성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94년도만 해도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성이 서너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에서 세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뭐 10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모두의 말씀드린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의 40% 이상을 담당을 했던 부동산이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고인물에. 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화가 있어야 될 거 돈을 아니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가가 다 가져가는 세금을 더 지방 정부에 많이 준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뭐 정확한 통계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이런 이 연구 기관들에 의하면 약 8천조가 있다. 8천조인데 거기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막 따르게 조달하고 이것까지 합히면 뭐 2경 정도 된다. 그 말이 그렇죠.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인데 네. 이거를 지방 정부들이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2만 조죠. 2만 조. 2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느냐. 야. 이거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의 이 부동산 흐름을 정리하려면 적어도 5년, 좀 길게는 시간이 7년 걸린다. 정도가 걸려야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거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바에는 구조조정을 겸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뭔가 결단을 확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또 걱정도 되고. 그렇죠. 뭐 약간 되게 불안불안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의 본질이 해결은 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 국제 경제에 기대려고 해보면 또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또 EU까지 들어오고 네. 하필 또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네. 두 후보가 모두 때린다고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관세를 내가 되면 더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정말 고민스럽죠. 정말 고민스러운데 이게 계속되면 말씀드린 회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선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만든 나라고 정부와 당이 일체잖아요. 네. 당의 핵심 인물들이 그 행정부를 장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 중국 인민들이 지지를 안 하게 돼 있죠. 네. 말은 안 하지만 협조를 안 하고 이러면 이거 사실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압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분세제도 그렇고 대출 같은 경우도 조금 완화해주고 이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